네, 안녕하세요. 대한병리학회 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구글 문샷 띵킹으로 혁신하는 스마트 워킹 노하우 패설러지 2.0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국내 최초의 구글 이노베이터인 박정철 교수입니다. 음, 글쎄요,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검색 엔진으로 유명하고요. 또 문샷 띵킹이라고 하는 거는 혁신적인 사고의 방법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스마트 워킹은 뭐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이러한 내용들인데 이거를 과연 패설로지 2.0이랑 어떻게 묶을 것인가?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일정표를 좀 보다 보니까 되게 좀 길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만 최근 유행하는 디지털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하루에 다 들으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오늘 들으시는 내용들을 전부 다 구현하시거나 현실로 도입을 하시려면은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디지털은 사실은 모두에게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도구들이기 때문에. 오늘 들으시는 특히 제 강의 중에서 여러 가지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나는 저 내용이 좀 좋은 것 같다. 저 내용이 좀 끌린다. 그런 게 있으시면은 오늘 하나만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늘려나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시려고 하면은 항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현장에서 오늘 강의를 안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내에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지금 미국에 연구년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버팔로라고 하는 미국 뉴욕주에 있는 도시의 치과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흔히 요즘 학생들, 젊은 친구들은 이제 본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예전에 말하면 주업이었었죠. 주업. 저는 이제 주업은 치과 의사로서 환자분들에게 진료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치대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있었고요. 부캐라고 하죠. 예전에 이제 부업입니다만 이 부업이 구글 이노베이터입니다. 이 구글 이노베이터는 구글이 갖고 있는 도구들, 그리고 꼭 구글 도구가 아니더라도 혁신적인 디지털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교육 현장을 한번 바꾸어 보자. 그것이 바로 이 구글 이노베이터가 하는 일인데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6년에서 한 7년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내용들이 누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책으로 꼬박꼬박 정리를 해서 출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구글 클래스룸 실무 레시피, 수업 레시피 뭐 이러한 책들은 2020년도에 이 예스24라고 하는 출판 사이트에서 베스트셀러로까지 올랐던 그런 책이 되겠고요. 내 인벤토리에 구글을 담다. 요거는 이제 수업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자기계발 서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비전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철학을 만든다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구글의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담아 놓은 것이 바로 내 인벤토리에 구글을 담다라는 책입니다. 2019년도 과학창의재단에서 우수도서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갖고 있는 타이틀인 구글 이노베이터, 구글 공인 트레이너, 구글 공인 교육자 이 모든 자격증, 뭐 면허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자격증을 보는 시험에 관련된 수험 서적이죠. 네. 구글 마스터의 길이라고 하는 수험 서적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이노베이터 같은 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 책을 참고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2시간 동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사실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과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다 마저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은
나중에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JC 파크랜드라고 하는 채널이니까요. 나중에 기회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한 번씩 들어오셔서 구글의 도구들, 그 다음에 다양한 혁신 사례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의 자료들을 좀 보시면은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해외에서는 이 Massive Open Online Course라고 해서 무크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무크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K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kmooc.kr 들어오시면은 무료입니다. 전 국민에게 좋은 교육들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을 한 프로그램이라서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이 중에서 구글 검색하시면은 아마 두 개의 코스가 나올 건데 제가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구글 도구로 만드는 혁신적인 일상, 그리고 구글도 인정한 구글 도구 마스터 되기. 네, 이 두 가지 코스 최대한 좀 재미있게 다양한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정주행하시면은 나중에 수료증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리학회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학회나 내지는 그 어느 전문 분야나 다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제가 속해 있는 치과 쪽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사랑니를 빼는 로봇이 등장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랑니를 뺐다고 하죠. 이게 약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니를 로봇이 빼주면은 저희 술자들도 마음이 좀 편해지긴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치과 의사의 일자리를 로봇이 뺏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함. 이런 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복잡한 임플란트 수술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이 위에 상하게 두 개의 임플란트를 로봇이 성공적으로 심어서 역시 기사화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나중에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이 로봇이 수술을 하고 있고 그 로봇이 쓰는 드릴을 치과 의사가 교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주객 전도가 된 느낌이고 저게 이제 우리 인간의 미래인가? 라는 좀 암담한 걱정이 살짝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메디칼 쪽도 마찬가지죠. 스타라고 해서 소프티슈 어토너머스 로봇이라고 해서 연조직 자율주행 로봇? 네,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딱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가 보고서는 알아서 절개도 하고 봉합도 하는 거니까 저희 테슬라 자동차가 막 운전하는 거 보면 신기하죠. 네, 그런 것처럼 수술을 로봇이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이 역시도 상당히 좀 놀랍고 또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제가 구해서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실을 좀 걸러주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꽤 빠른 속도로 그리고 꽤 정확하게 무엇보다 연조직은 좀 낭창낭창되고 좀 움직이는 그러한 조직인데 그러한 조직상에서도 기가 막히게 봉합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미래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패솔로지 2.0 병리학에서 하는 많은 조직 분석이라든지 계측이라든지 질병을 찾는 일들, 진단하는 일들 글쎄요. 아마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부분 편리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점점 더 증가하다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자율 계측, 자율 진단하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등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만 병리학이라든지 영상의학이라든지 가장 그쪽으로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걱정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걱정이죠. 이렇게 미래와 세상이 빨리 그리고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교육은 그리고 우리의 사고는 그리고 우리의 몸은 과연 이러한 미래에 준비가 되어 있나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런 되게 재미난 비유를 해주셨는데
잘 잊혀지지 않는 그런 비유입니다. 쉬운데 너무 전곡을 찔렀죠. 물고기가 세 마리가 있는데 다 치자로 끝나는 비슷한 물고기입니다. 넙치, 참치, 날치. 넙치는 아시는 것처럼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거의 뭐 이동하지 않고요. 그냥 바짝 붙어 있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실제 생각을 많이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안 움직이니까 네, 뭐 생각하나 보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뭐 어디로 가야 먹을 게 많을까? 가진 않으면서 생각만 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넙치형 인간이고요. 참치는 또 정반대입니다. 참치는 아시는 것처럼 뭐 거의 온 바다를 다 누비고 다니거든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거의 어마어마한 행동력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물고기인데 또 이러한 참치 같은 사람들이 있죠. 네, 뭐 아이디어 떠오르고 뭔가 일이 생기면은 벌떡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가들.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참으로 훌륭하고 또 이러한 분들이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여령 선생님 말씀은 앞으로는 날치가 살아남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날치는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입니다. 근데 저 지느러미가 좀 길게 진화를 했죠. 무려 30초에서 한 40초 정도씩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물 밖에서. 저도 우연히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날치떼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광경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날치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물 위로 날아다니는데 이게 처음 보는 종류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분명히 물고기인데 상황에 맞추어서는 바다 위를 날아다닐 수 있는 마치 조류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어류와 조류를 마음껏 오가는 트랜스포메이션 내지는 트랜스포머 이게 아마 앞으로 미래에는 중요한 인재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공부하고 자리에 앉아서 온갖 망상을 하는 넙치보다 그리고 생각은 조금 짧을지라도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상하려고 했던 참치보다 사실은 작고 힘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날치가 앞으로 우리에게는 인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병리학도 진화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도 진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병리학, 기존의 의학, 기존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저는 이 문샷 띵킹이라는 것에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문샷 띵킹 단어 뜻을 그대로 살펴보면 달을 향해 쏟아, 달을 쏟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연구냐면 이 달을 한번 자세히 보고 싶다. 뭔가 토끼도 있을 것 같고 뭐 귀부인이 살고 있는 그림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었죠. 달에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궁금하다. 잘 보고 싶다. 그래서 망원경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뭐 누군가는 레이저 망원경, 적외선 망원경, 렌즈가 10개 달린 망원경, 열심히 망원경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 누구 하나가 잠시 멈추고 고민을 하는 거죠. 잠깐 이걸 우리가 왜 만들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달을 잘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솔직히 달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망원경이 아니죠. 망원경을 만들 게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로켓을 만들어서 달로 직접 가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로켓을 만들어서 달로 가는 바로 그것이 문샷 띵킹입니다. 구글은 이게 오히려 더 쉽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기술, 기존의 인력, 기존의 선입견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문샷 띵킹의 대표 주자가 바로 구글입니다. 아마 1995년, 뭐 98년 다들 기억하시는 그 세대에 보시면은 인터넷 검색은 야후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실제 자료인지 광고인지 알 수 없는 자료들만 잔뜩 나왔었죠.
지금의 국내 검색 엔진들이랑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보를 찾으러 들어갔는데 정보를 찾기는 좀 어려운 그런 곳이죠. 구글을 만든 세르게이 브린이랑 레리 페이지 두 명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직접 보고 그 페이지에다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사람들이 검색하면은 가장 점수가 높은 홈페이지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자. 그래서 이름을 페이지 랭크라고 붙였습니다. 페이지에다가 랭킹을 매긴 거죠. 그걸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홈페이지를 다 봐야 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바로 문샷 띵킹이 생긴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홈페이지를 가장 잘 검색하려면 모든 홈페이지를 직접 다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홈페이지를 다 다운받겠다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구글의 첫 문샷 띵킹이었고, 저 중고 PC들이 당시 구글에서 구입했던 PC들 중에 몇 대입니다. 물론 지금은 전 세계 어마어마한 크기의 서버들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불과 20년 만에 전 세계 인터넷 검색의 90% 이상을 구글이 독차지를 합니다. 2위 검색 엔진은 뭘까요? 뭐 야후? 뭐 MSN? 아닙니다. 2위 검색 엔진은 유튜브예요. 그것도 역시 구글 거죠. 네. 결국은 구글이 전 세계인의 인터넷상에서의 검색은 그냥 하나로 통일을 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낸 거죠. 왜냐하면 문샷 띵킹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뭐 하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책은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스캔을 한 다음에 책도 검색이 되게 하려고 텍스트 인식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시간 대학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스캔하려면 얼마가 걸릴까 계산해 봤더니 6년 정도 걸리겠다, 1000년 정도 걸리겠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근데 이러한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캔을 시작을 했는데 불과 6년 만에 스캔이 끝났습니다. 저렇게 구부러져 있는 페이지도 잘 펴가지고 스캔이 되고요. 게다가 이 텍스트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글자로 다 추출이 돼서 검색을 하면은 그 텍스트 내용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1억 4천만 권의 책을 지금 구글이 열심히 스캔을 해서 무려 5천만 권 정도의 스캔을 다 지금 끝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스캔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공개하게 되면 출판사랑 저작권자가 제일 싫어하겠죠. 그래서 구글이 약간 머리를 씁니다. 책을 스캔을 하되 그대로 공개는 다 안 하고요. 대신에 그 텍스트를 다 부숴버려요. 다 부숴가지고 절대 다시 원문으로 돌아갈 수 없을 수준으로 부순 다음에 저희들한테 검색 엔진을 제공을 해줍니다. Ngram Viewer라고 하는 검색 엔진인데요. 요거는 1800년부터 2000년도까지 약 200년의 시간 동안에 저희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구글이 스캔한 책들 중에서 과연 그 단어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출현을 했는지를 그래프로 그려줘서 저희들에게 어떤 지식의 발전사의 통찰을 좀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검색 엔진을 만든 겁니다. 자, 보시면은 달과 별을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옛날에는 달에 대한 언급이 텍스트에 훨씬 더 많았더라고요. 뭐 달이 예쁘고 뭐 사랑을 노래하고 뭐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1970년도쯤에 달이 별에게 역전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달 착륙을 하고 난 다음에 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음 차례는 별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이러한 사람들의 트렌드, 경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달과 별이 아무리 엎치락 뒤치락을 해봐도요. 제가 태양을 검색을 해보니까 태양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작고요. 제가 이렇게 또 셋을 검색 안 하고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지구를 검색을 해보니까 확실히 지구가 최고로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사랑이랑 돈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옛날에는 사랑이 많았었는데 1910년도를 기점으로 돈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1990년도에 다시 사랑이 살짝 많아졌습니다. 네, 어쨌건 이렇게 해서 책에 대한 내용도 이제는 구글이 거의 점령을 했죠. 와, 구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놀라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벌써 나왔죠. 전 세계 지표면의 98%를 구글이 매핑을 해버린 겁니다. 지도로 만들어서 서버에다가 올려버린 거예요. 구글 도구 중에서 가장 많이들 쓰시는 게 뭐 유튜브랑 구글 지도 그리고 지메일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특히 해외여행 가시면은 정말 쓸 지도는 구글 지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강력하고 편리하죠.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구글 지도를 한번 데스크탑에서, PC에서, 스마트폰 말고요, PC에서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글 맵스에 들어가셔서 지도를 줌 아웃을 한번 쭉 해보세요. 줌 아웃을 해서 쭉 해보시다 보면은 지구가 점점 작아지다가 원형으로 바뀝니다. 네, 설정 들어가시면 원형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지구를 쭉 돌려보다가 왼쪽 아래 보시면 인공위성 사진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숨어있던 기능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지구만 매핑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달, 화성, 수성,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까지 저렇게 구형 위성 안에 모든 지도가 이미 매핑이 끝나 있습니다. 구글 지도를 쓰는 사람들은 지구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태양계급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도구가 결국은, 사람은 도구를 만들고 도구는 사람을 만든다. 뭐 마셜 맥루한 박사님 말씀했던 되게 유명한 말인데, 정말 제 생각에는 저러한 도구를 쓰면서 구글 지도를 많이 쓴 사람들은 되게 사고가 커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국내 지도를 한번 봤더니 네이버 지도입니다. 네이버 지도를 한번 쭉 이렇게 작게 축소를 했더니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좀 빠르긴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도가 깨집니다. 보니까 중국이랑 일본이 살짝 보이는데 그 너머는 안 보여요. 그림이 이미지인 거죠. 심지어는 북한도 클릭해 봤는데 북한 지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알면 되나요? 네. 약간 좀 이 도구를 보면서 좀 의아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빅데이터를 다루는 달인이 된 구글은 드디어 이제 인간의 건강 데이터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베릴리라고 하는 구글의 자회사인데요. 인간의 건강 정보 쪽으로 지금 아주 깊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 친구들 표현이 멋있는데요. 이제 지구도 매핑이 끝났고 이제는 사람의 건강을 매핑해야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겁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심평원이라든지 국건형 자료 통해서 우리도 인간의 건강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연구자들이 제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환자 데이터, 청구 데이터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국건형 자료도 뭐 물론 도움은 됩니다만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관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떻게 늙어가고 어떻게 병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한 연속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거를 구글이 시작을 한 거예요. 프로젝트 베이스라인, 기준점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냥 건강한 사람들을 다 모은 겁니다. 1만 명을 모집을 하고요. 이 사람들한테 구글에서 스터디 워치를 제공을 해줍니다. 요 시계를 차고 있으면은 뭐 이동하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스탠포드와 듀크 의과대학에 모여서 피검사, 눈검사, 뭐 CT, MRI 뭐 다 찍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의료 데이터를 누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글쎄요, 뭐 20대에는 건강했는데 30대가 되면 체중이 조금 들고 40대가 되면 뭐 눈이 조금 침침해지면서 혈압이 조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생로병사가 마치 구글의 지도처럼 손바닥 안에서 쭉 보인다면은 약간
무시무시한 생각도 좀 살짝 들죠. 거기에다가 이 블루버튼 2.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러한 데이터에다가 실제 이 메디케어와 같은 환자 청구 데이터를 매핑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진짜로 생로병사 중에 병은 어떤 병에 걸렸고 진료비는 얼마나 들었고 그리고 언제 죽었고 뭐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와 더불어서 미국 NIH 국무보건성에서는 미국 보건성에서는 100만 명의 지놈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매핑하고 있는 All of Us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뭐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문샷 띵킹을 하고 있구나, 그냥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문샷 띵킹을 하는지는 그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베릴리라고 하는 구글의 자회사, 아까 말씀드린 의료회사의 이 치프 메디컬 오피서가 있는데 이분의 이름만 봐도 얼마나 생각이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제시카 메가드라고요. 네, 사이즈가 메가 사이즈. 물론 뭐 기가, 테라도 있습니다만 메가 사이즈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름 돋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스페이스 X, 앨런 머스크가 만들어서 지금 인공위성을 열심히 날리고 있는데, 이분이 생각했던 가장 우주 여행의 큰 관건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였는데, 그 비용 중에 많은 부분이 로켓을 재활용하지 않고 버리는 거에서 발생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저 1단계 추진체가 전체 로켓 발사 비용의 50%, 그리고 1단계랑 2단계랑 연결하는 페어링이 약 10%, 그러니까 거의 60%의 비용을 버리는 셈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 다음에 비행기를 버리고 온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근데 문샷 띵킹을 한 거죠. 저거를 비용을 줄이면 우주 여행이 엄청 저렴해지겠는데? 그럼 저걸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걸 다시 받아서 쓰면 되겠구나.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그물로 받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요.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한 게 저렇게 세우는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날아간 추진체를 다시 세워가지고 저 배 위에다가 이렇게 세우고, 때로는 땅 위에다가 받아서 세우는 그러한 실험을 시작했는데,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뭐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실패 많이 하는데 또 얼마나 경쾌하게 저거를 소개했는지, 이 사람들한테 실패는 실패가 아니구나. 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린아이들 게임하고 있을 때 실패해가지고 fail 이렇게 나왔더니 부모님이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fail은 뭐 실패, 너 죽었어, 그런 뜻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이거 다시 하라는 뜻이야 라고 아이가 해서 뭐가 깨달음을 좀 있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요. 어쨌건 저렇게 해서 1단계 추진체를 잘 받아가지고 지금 아주 저렴하게 우주 여행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 기존의 선입견, 기존의 사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웠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문샷 띵킹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도 다양한 혁신과 변화가 놀랍게도 많이,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제가 다양한 레시피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이 레시피들을 다 따라 하시려고 하시면은 좀 부담스럽거나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막 싫어지시는 거부감이 드실 수 있고요. 제발 딱 하나만, 나는 저 중에서 하나가 딱 맞는 것 같아, 저게 제일 맞는 것 같아, 요런 거를 하나 찾아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레시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300 기억나시죠?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 국가의 300명의 군사들이 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랑 맞서가지고 싸웠던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영화로 만든 내용입니다. 뭐 300과 100만 대군에 비할 바는 사실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일상생활에서 일 쏟아지는 거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뭐 한 200 내지는 뭐 한 150 이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뭐 일이 뭐 기다리져 주지 않죠. 일이 그냥 끊임없이 쏟아지고 뭐 학교 일, 병원 일, 집안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데요. 이 300에서 300명이 100만과 싸울 수 있었던 그 노하우가 하나 있죠. 옛날 그림들 찾아보면은 이 레오니다스가 이 어떻게 페르시아 대군과 싸웠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겨놓은 건데, 보시면은 영화 보신 분도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좀 좁은 협곡이 있습니다. 네, 그 좁은 협곡을 잘 이용을 했었죠. 그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당시 사료를 조금 찾아보면요. 480년, BC 480년에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요 3일 동안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았던 것이, 그러니까 막지는 못했죠, 사실은. 지연시켰던 것이 그리스 연합군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어서 나중에 페르시아 대군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요 파란색의 페르시아 대군들이 스파르타 군을 향해서 몰고 들어옵니다. 근데 300명이 100만 대군을 맞서 싸우기는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좁은 협곡으로 유인을 했기 때문에 저 100만 대군이 100만 대군의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줄을 지어서 와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는 300명 대 300명의 싸움도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데이 1, 위에 쪽 있는 그림이 데이 1인데요. 첫날은 저렇게 잘 됐습니다만 아쉽게도 데이 3에서 요 내부의 반역자가 뒷길을 알려주는 바람에 뒤로 페르시아 군들이 넘어와가지고 결국은 양쪽에서 협공을 당해서 그만 멸망을 하고는 말았습니다만, 어쨌건 3일 동안 잘 버텨준 덕분에 역사를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한번 쏟아지는 이 100만 대군의 일들을 한번 줄을 지어서 한번 싸워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생각은 사실 제가 먼저 한 건 아니고 게링 땡스턴이라고 하는 데이비드 알런이라고 하는 이 분이 만들어내셨고요. 이 GTD 프로젝트 내지는 GTD 업무 방식은 정말로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추종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냐? 오른쪽에 그림으로 딱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 책을 보시면은 그냥 저 그림을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만 보시면은 끝입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일이 들어오면요, 일단은 인박스라고 하는 박스에 다 모아 넣습니다. 막 흩어놓는 게 아니라 한 박스에 다 모으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꺼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봐서 보면은 이건 내가 지금 할 일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저랑 관계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거는 과감하게 쓰레통에 버리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겠다. 저희 특히 뭐 이메일 중에 뉴스레터 같은 거 올 때 보면은 뭐 주식 정보라든지 뭐 환경 파괴에 대한 내용들, 뭐 유명한 작곡가의 뒷이야기, 너무 재밌는데 지금 저랑은 관계 없어요. 그렇다고 버리기는 좀 애매한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을 아카이브라고 해서 보관 내지는 참고 자료로 일단은 치우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그걸 열심히 읽을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일단 분류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를 또 봅니다. 나머지를 봤더니 실천할 행동이 있어요. 거기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2분 안에 할 수 있는가입니다.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는 거고요. 2분 안에 할 수 없는 일이면은 여기서 다시 갈리는데, 첫 번째 위임을 합니다. 요거 좀 치사합니다. 요게 조금 치사해서 저도 약간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영어 표현으로 치면은 핫 포테이토라고 하나요? 이 핫 포테이토를 들고 있으면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다른 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 방법을 위임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거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제가 당장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내지는 일이 좀 커요. 그럴 때에는 담당자에게,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슬쩍 주면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좀 하고 줘, 내지는 좀 대략 한번 살펴봐 주겠어? 라고 해서 일단은 제 인박스에서 치우는 거죠. 자, 일단은 넘겼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죠.
하지만 일단 넘겼습니다. 두 번째, 딜레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해야 돼요. 이거는 저 아니면 안 됩니다. 뭐 강의 준비라든지 책 쓰는 거라든지 논문을 같이 쓰고 있는데 교정을 봐야 된다든지. 근데 이거는 딴 사람한테 위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2분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편한 시간에 해야 되는데 요거를 연기하는 건데요. 다시 알림,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다시 알림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기를 하면은 머릿속에서 까맣게 지우셔도 기가 막히게 다시 찾아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요 방법이 Getting Things Done 컨셉인데요.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이미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Gmail이에요. 구글이 만든 Gmail에 들어가시면은 인박스 제로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실제 영상 검색해 보시면 인박스 제로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도 있어요. 인박스 제로는 한국말로는 저 인박스가 또 흥미롭게 받은 편지함으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는 인박스고요. 저 인박스가 데이비드 알렌이 설명한 그 인박스입니다. 모든 편지는 인박스로 다 들어오는 거죠. 자, 저 인박스로 모인 저 내용을 그럼 어떻게 GTD로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mail을 안 쓰시는 선생님들은 Gmail 한번 계정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심지어는 안드로이드 폰 쓰셔가지고 Gmail 계정 만드셨는데도 내가 그게 Gmail이었어 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십니다. 네, 이미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네, Gmail은 뭐 gmail.com, mail.google.com 아니면은 google.com에서 Gmail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상단에 있는 그 전화번호 버튼 같은 저 와플 버튼을 누르면은 거기에 또 Gmail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구글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구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자, Gmail 접속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메일들이 이렇게 쭉 오는데요.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만 마우스를 이메일 위에다가 올려보시면은 지금 저 빨간 박스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치우면 또 사라져요. 특정 이메일 위에 올라갔을 때 네 가지 버튼이 살아납니다. 저 네 가지 버튼이 포인트예요. 아까 데이비드 알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인박스가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가 보는 거죠.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버려야 되는 거면은 삭제를 눌러버리면 지워지는 거죠. 삭제 버튼 있죠. 이거는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좋은 자료이고 지우기는 좀 아까워요. 보관이 있습니다. 저게 바로 아카이브죠. 왼쪽 맨 끝에 있는 저걸 누르면요. 이메일이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삭제는 지워지는 거고요. 보관은 인박스에서 사라질 뿐이에요. 그리고 인박스 아래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냥 공간이 있습니다. 약간 뭐 우주와 같은 공간? 큰 공간이 있고요. 제가 실제 작업하는 거는 인박스죠. 인박스에서 보관을 눌러버리면 그 거대한 우주 공간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주로 간 걸 어떻게 찾느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이 무슨 회사죠? 검색 엔진 회사죠. 어떤 지메일이건 기가 막히게 다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보관함으로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인박스 제로, 인박스를 비워버리시는 게 하루의 목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들어오는 이메일이 한 100여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읽어보고 지우고 보관하고 그리고 위임하고 일하고 이게 Gmail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어떻게 되죠? 인박스 제로 상태로 홀가분하게 퇴근하는 겁니다. 네, 되게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읽었는데 2분 안에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네, 이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 2분 안에 하긴 좀 애매해요. 그럴 때 읽지 않음으로 표시하면은 다시 나중에 새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해야 되는데요. 이거 그렇다고 지워버리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보관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지금 대한병리학회 강의랑 비슷해요. 한 달 전에 저한테 대한병리학회에서 이메일이 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강의 요렇게 해주세요. 자, 강의 날짜가 올 때까지 일반적인 이메일 함이라면은 그 이메일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강의가 끝나야 지울 수가 있으니까. 지워버리면 안 보이니까 못 지웠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메일에다가 계속 보관을 하면은 점점 메일함이 커질 수밖에 없죠. 바로 거기에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한 달 뒤 강의니까 4주 뒤에 열면 좀 늦을 것 같고 3주 뒤에 다시 열리면은 너무 편하겠죠.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대한병리학회에 다시 전화를 해서 이메일을 해서 네, 잘 받아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머리가 복잡하니 3주 뒤에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참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다만 그럼 또 병리학회에서 아니 이 녀석이 건방지게 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물론 뭐 그러시는 분은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렇다고 제가 비서가 따로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메일이 여러분의 비서가 되어줍니다. 다시 알림을 클릭을 하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늘 퇴근 때 아니면 내일 출근 때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출근 때 그 이메일이 사라져 있다가 다시 뿅 온 것처럼 나타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저 아래에 날짜랑 시간을 선택하시면은 원하시는 아까 저와 같이 3주 뒤 몇 월 며칠 몇 시에 대한병리학회 강의 준비해야지 라고 이렇게 이메일이 다시 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회에서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메일이 이미 왔는데 그거를 저 스스로 잠시 치워놨다가 3주 뒤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다시 인박스에 뜰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만 일단 쓰셔도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편해지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태스크, 우리말로는 할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 할 일 기능이 추가가 되면은 정말 선생님들 하시는 수많은 일들 정말 하나도 빵꾸 내지 않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구글 할 일 버전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지메일에 할 일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지메일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이드바라고 있는데요. 이 사이드바에 들어가시면은 그 캘린더라든지 구글 킵과 같은 기본 도구들도 있지만 그 오른쪽 아래에 할 일이 있습니다. 체크박스 해가지고 일을 하나씩 해치우는 건데요. 여기에 또 Getting Things Done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GTD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냥 일을 크게 쓰지 말고 일을 작게 나누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교보문고랑 같이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교보문고 영상 촬영 준비할 것, 뭐 이 정도로 되게 추상적으로 내지는 크게 할 일을 적어 놨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말 시시콜콜 일을 쪼개가지고 적는 겁니다. 일단 일어나기, 일찍 자기부터 시작이네요. 일찍 자기, 일어나기, 양복 챙기기, 양치질하기,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일을 작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Getting Things Done의 컨셉에 맞춰 가지고 수많은 일로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남을 때마다 내가 지금 이 중에서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보고 양복 챙기기? 꺼내기만 하면 되잖아. 바로 꺼내시면 돼요. 그리고 싹 클릭하시면 지워집니다. 이런 게 또 일 해치우는 그 승리감, 승리의 쾌감 너무 재밌죠. 이게 또 우울증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되게 좋은 노하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Getting Things Done 컨셉으로 일을 하나씩 해치워서 나가시는 거죠. 아마 여러 가지 이메일들 많이 오실 건데요. 지우지 마시고 그냥 또 이메일 인박스함에 보관하지 마시고요. 시시때때로 미리 알림으로 지워버리시거나 사라지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태스크에 넣어가지고 일로 쪼개서 작업을 하시거나 한번 재미있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지메일에서는 여러 가지 또 노하우가 숨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구글 계정 만드는 거 정말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계정을 여러 개 만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 이거 구글 계정 많아지면 또 머릿속 뒤죽박죽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리포터 마침표 대문자. 구글에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은 해리포터예요.
대문자, 소문자 안 가리고요. 중간에 점 찍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외국 분들이 제 이름 읽을 때 박종 이러면서 못 읽어요. 그쵸? 그때 정철.park@gmail.com 이라는 계정을 알려주시면은 어디가 이름이구나, 어디가 성이구나 알기 훨씬 쉬워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계정 이름 쓰시겠습니다만 이 마침표 적절히 활용하시면 개수도 제한 없어요. 네, 적절히 활용하시면은 아주 유용할 것 같고요. 이것도 상당히 강력한 꿀팁입니다. 아마 교수님들 개인 이메일 가장 중요하게 쓰시는 이메일 있으실 건데요. 이거를 여기저기 쓰시면서 하나의 이메일로 일이 몰리는 거, 그게 번거로우니까 여러 개 계정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계정을 여러 개로 쪼개시는 겁니다. 해리포터인데 더하기 매직, 이거는 마술 관련된 일이고요. 해리포터 더하기 홈, 해리포터 더하기 무비, 요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병리학회에서 관련된 일은 해리포터 골뱅이 patho@gmail.com으로 이메일을 적어서 학회에 제출하세요. 또 뭐 이마트다, 이마트에서 광고가 오는 거 해리포터 더하기 이마트@gmail.com 뭐 이런 식으로 업무에 따라서 뒤에다가 이 어떠한 특정 워드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메일을 분류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류뿐만이 아니라 들어오는 이메일도 자동으로 분류되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자, 구글 지메일에 들어가셔서 지메일 위에 보면은 검색창이 있습니다. 인박스에 있는 내용을 검색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특히 그 중에 오른쪽 위에 있는 세모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추가 검색 기능들, 고급 검색 기능이 나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받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쪽 병리학회에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실 때 정철팍 더하기 patho@gmail.com으로 보내시겠죠. 자, 저한테 이러한 형태로 이메일이 오면은 구글아, 너한테 시킬 일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받는 사람에다가 저 이메일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 만들기라고 아래쪽에 있죠. 그 필터 만들기를 넣으시면은 다양한 기능들을 자동으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보기 싫어, 바로 지워버릴 거야,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별표, 이건 너무 중요하다, 별표 내지는 라벨을 달 수 있습니다. 뭐 병리학회 내지는 업무 내지는 이마트, 쇼핑, 특급 정보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프로그래밍을 시킨다고 할까요? 그렇게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이메일을 여러 개 쓰시면은 정말 여러 곳에서 이메일이 오지만 알아서 정말 편리하게 정리해가지고 마치 개인 비서가 오늘 100통의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하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인박스함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재밌겠죠? 네. 세 번째입니다. 개인 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더 훌륭한 비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냐면은 구글이 만든 구글 어시스턴트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타이머, 즉 알람 기능을 정말 좋아합니다. 뭐 라면 끓이거나 이런 거 하실 때 혹시 주변에 구글 스피커, 구글 스마트폰 있으시면은 뭐 헤이 구글, 오케이 구글 부르신 다음에 뭐 타이머 만들어줘, 라면 타이머 해줘, 그러면은 알아서 라면 타이머라고 이름까지 만들어주죠. 그렇게 해서 뭐 3분, 4분 뭐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쓰실 수가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시계입니다. 기본적인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시계 만들고요. 구글이 만든 시계가 있습니다. 요거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만 되기 때문에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이폰에서는 아직은 안 돼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쓰시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자, 요 구글이 만든 시계, 영어로는 클락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요게 기가 막힙니다. 자, 들어가서 보시면은 알람 세팅이 가능한데 시간별로 뭐 7시, 7시 5분, 10분 뭐 이거는 뭐 다 됩니다. 모든 스마트폰이 다 되는 건데 7시 하나 만드시고 그 아래쪽을 잘 보시면은 첫 번째, 반복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요번에만 한번 쓸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반복을 할 거면은 일주일 중 어느 요일만 반복시킬 건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되게 편리하죠.
그냥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요일별로. 그 다음에 알람 소리를 그냥 소리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음악으로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음악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 유튜브를 갖고 있죠. 그렇죠. 유튜브에 있는 음악, 심지어는 유튜브에 있는 음악이 아닌 무슨 강의라든지 설교 말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용해서 유튜브에 있는 거를 끌고 오시면은 알람 대신에 유튜브가 재생이 돼요. 아우, 되게 멋진, 네, 멋진 아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 알람을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월화수목금 7시에 반복적으로 울리게 해놓은 거는 재택근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뭐 토일은 주말이라고 지어놓고 8시 반쯤 일어나는 걸로 해볼까요? 그리고 노래는 상쾌한 뭐 그런 노래. 이러한 맞춤형 알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구글 어시스트 기능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기능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기본적인 조명, 플러그 제어 등등 되고요. 가장 중요한 출근길의 날씨 정보, 출퇴근 정보, 오늘의 캘린더 일정, 오늘의 리마인더 일정.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걸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일어납니다. 그리고 알람을 안 끄죠. 왜냐하면 바로 뉴스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네, 저한테 알람을 해주고 불도 켜주고 오늘의 날씨 정보와 제 일정을 불러준 다음에 그리고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쯤 되면 저는 벌써 일어나면서 양치질을 하고 옷 갈아입고 세수하면서 그날의 뉴스를 듣는 거죠. 듣고 싶으신 뉴스 선택하시면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침 바쁜 시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노하우가 되겠고요. 네 번째 레시피입니다. 지금 세상은 가짜 뉴스로 가득하죠. 뭐 SNS, 페이스북, 카톡 정말 너무나 손쉽게 가짜 뉴스에 노출되고 속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가짜 뉴스에 혹하는지 귀가 쫑긋해지는지 뭐 제 생각에는 일단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그런 내용 안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되게 좋은 정보인 것 같은 거예요. 희소성의 원칙. 야, 이거 게다가 또 나한테만 알려준다고 하니까 정말 희소성 원칙이죠.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첫 번째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집단 심리입니다. 같은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걸 공유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못하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뭐 이런 얘기를 못하니까 맞는 것 같은데 큰일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면은 그냥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안 그래도 다들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서 신문 보시는 거 너무 익숙해지셔서 다들 하는 얘기가 다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온 국민이 그냥 생각하고 아는 게 다 너무 똑같아지는 게 걱정이 될 정도로 수천만 명이 하나의 컵에 빨대를 그냥 꽂아가지고 빨고 있으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성 중요합니다. 영국의 한 왕자분이시죠. 네, 이분께서 놀랍게도 사랑하는 영국 국민들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욕을, 네, 충격입니다. 이 영국 왕실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나요? 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아, 저도 이거 보고 놀랐죠. 아니, 어떻게, 영국 왕이란 사람이 욕을, 게다가 웃으면서. 이게 이제 되게 충격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각도상으로는 뭔가 하나, 둘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각도가 옆으로 되면은 딱 손가락 욕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양한 소스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노하우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은 검색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덥석 믿기 전에. 저는 일단 구글 검색 엔진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의 검색 시간을 줄여줍니다. 저희 대부분 톰 크루즈 키가 얼마인지 되게 궁금해 하시죠. 그쵸? 톰 크루즈 키를 검색했더니 사람들이 하도 많이 물어봐서 아예 위에다가 knowledge 패널이라고 하는 지식 패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이트로 안 들어가고요. 플래시 카드 아니면은 사전처럼 저렇게 키 170 딱 써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럼
당연히 궁금하죠. 예전에 부인이었던 니콜 키드만 키는 얼마였을까? 하도 사람들이 두 번째로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 아래에 보니까 있네요. 함께 찾은 검색어. 네, 180.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검색을 정말 빨리 찾아주기 위해서, 정말 0.01초라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볼 만한 거, 톰 크루즈 과연 도대체 몇 살이냐? 키보다 더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톰 크루즈 나이 검색하시면요. 뭔가 클릭하고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는데 페이지를 넘어가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 검색창에서 나이가 나와버려요.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시간을 압축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글이 검색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해주는 그러한 검색 결과들은요, 정말 고퀄러티의 결과들입니다. 옛날에 브라운 신부라고 하는 유명한 추리소설이 있었죠.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하지만 시체를 숨기려면 전쟁터에 숨겨야 된다. 뭐 이런 되게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요거를 살짝 패러디를 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아무도 못 찾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구글 검색 두 번째 페이지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구글이 검색해서 나와주면은 거의 첫 번째 페이지에 그냥 끝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페이지 1이 전체 트래픽 발생의 95%예요. 그러니까 95%의 사람들이 이거네 하고 검색 결과에 만족하고 끝난다는 거죠. 게다가 그 첫 결과에서도 그 첫 페이지에서도 첫 결과가 32%, 두 번째는 17, 쭉 내려가서 일곱 번째가 되면 3.5. 그러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상위에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준다. 사용자의 67%는 아예 5개 항목 이후는 보지도 않더라 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검색에 정말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검색 엔진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검색하시면서 잘 한번 보시면은 가짜 뉴스 이런 거에 잘 속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보 관련해서 몇 가지 레시피를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을 안 하셔도 되는 정말 편리한 방법입니다. RSS. 예전에 되게 유명했었는데 요즘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Really Simple Syndication. 정말 손쉬운 방법으로 정말 많은 언론사 홈페이지, 블로그, 웹사이트, 저널 페이지에 있는 저널의 앱스트랙트를 알아서 매일 아침 긁어주는 저의 최고의 비서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앱은 피들리라고 하는 앱인데요. 원래는 유료 앱입니다만 저는 무료로 거의 글쎄 한 10년 쓴 것 같은데요. 네, 이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해 놓은 사이트에서 그냥 알아서 수시로 새로운 기사가 올라오면 쫙 긁어서 저한테 보여줘요. 그러면은 굳이 제가 그쪽 사이트까지 안 들어가 봐도 피들리 하나에서 천리안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천리밖까지 쫙 볼 수 있죠. 너무너무 시간 절약 정말 편리한 도구입니다. 더 강력한 것도 있어요. 피들리가 놓치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정해 놓은 사이트만 검색을 하니까 구글한테 아예 키워드를 시키세요. google.com alerts, 우리나라 말로는 알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 키워드에 관련된 새로운 기사가 나오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거 정말 편리합니다. 자,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가 가짜뉴스다. 뭐 삼성전자 주식이다. 뭐 무슨 브롬튼 자전거다. 뭐 그런 새로운 정보들이 신문에 나오는 거. 뭐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찾아보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특정 키워드를 알림으로 넣으시고요. 뭐 하루에 한 번 받을 건지 더 자주 받을 건지 영어도 받을 건지 한국어만 받을 건지 어떤 이메일로 보낼 건지 정리하셔서 OK만 누르시면은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미디어 리터러시 뭐 등등으로 해놓고 주무시고선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메일이 이렇게 쫙 와 있죠. 특정 키워드별로 전날 내지는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아요. 새로운 뉴스들 찾아가지고 공유하다 보니까 아니 박 선생은 도대체 그런 거 다 언제 찾아봐 대단해 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도 대단하지 않죠. 네, 구글이 대단하죠. 디지털 도구를 잘 활용하시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번째 레시피입니다. 구글의 검색 도구 중에 옴니박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옴니박스.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박스인데요. 아, 그 박스는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나요? 네, 그 박스는 놀랍게도 그냥 검색창이 그 박스입니다. 아, 실망하셨나요? 네, 검색창. 우리나라에서는 그 녹색창이라고 이제 유명한데 미국에서는 특히 구글에서는 이거를 옴니박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주소만 넣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단위, 환율, 시차, 수평계 등등등.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이머. 뭐 스마트폰이나 뭐 어시스턴트가 없다 그러시면은 그냥 구글 검색창에서 타이머 치시면은요 원하시는 타이머 그리고 스탑워치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그냥 웹 브라우저만 있으시면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전체 화면을 하시게 되면은 뭐 학교에서 학생들 시험 보신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운동하시다거나 할 때 타이머로 스톱워치로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 기능, 공학용 계산기도 가능하죠. 들어가셔서 계산기 없으실 때에는 검색창 옴니박스에서 계산기 치시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 가능하고요. 단위 환산, 이런 거 너무 좋죠.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달러가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검색창에서, 그러니까 즉 외환은행 안 들어가도요. 저기서 바로 오늘 당일 환율로 환산을 바로 해줍니다. 1000m가 몇 마일인지 이것도 역시 옴니박스에서 심지어는 영어 단어의 뜻까지도 저기 옴니박스에서 다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옴니박스 모든 기능들이 다 숨어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쇼핑 리스트를 만드시는 방법 요거는 옴니박스랑은 조금 다릅니다만 옴니박스에 Remind Me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Remind Me라고 해서 알림 기능을 넣으시면은요 뭐 언제 내지는 어디서 시간과 장소에 맞게 저에게 알림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이러한 알림이 올 수 있도록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러한 알림이 만들어지고 저한테 그 다음날 캘린더에서 알림이 오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Remind Me 해서 내일 아침에 우유 살 것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바로 그냥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 버려요. shoppinglist.google.com 역시 웹 브라우저에서 가능하고요.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쇼핑 리스트를 하나 둘 넣으세요. 뭐 케첩, 계란, 우유 등등 쭉 넣으시면은 예쁜 그림도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작은 아이콘이 하나 있죠. 요게 바로 사람이에요. 요 사람을 클릭하시면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뭐 예를 들어서 아내와 함께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저 쇼핑 리스트에 두부를 추가하면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쇼핑 목록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옴니박스에서는 게임도 있습니다. Flip a coin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은 저희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뭔가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동전이 없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죠. 그때 실제로 동전을 던져줍니다. 네, 되게 재밌고요. 그 외에도 그 아래쪽 화살표 버튼 누르시면은 다양한 게임들이 있는데 뭐 명상도 있고요. 아, 우리 애 피아노 해야 되는데 메트로놈이 없네. 네, 메트로놈도 있습니다. 뭐 색깔 골라야 되는데 컬러 피커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주사위를 돌려야 되는데 주사위가 없다거나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추억의 게임 있죠. 네, 이런 도구 말고 게임이 있습니다. 추억의 지뢰찾기, 패크맨, 그 다음에 솔리테어. 이걸로 정말 많은 시간을 저희가 때웠었는데 이 모든 게 구글 옴니박스 안에 그대로 살아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스마트폰 구글 크롬 브라우저 검색 엔진에서 옴니박스에다가 버블 레벨이라고 치시면요 실제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평계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이사를 했는데 책상을 내지는 세탁기를 평행하게 두고 싶다. 뭐 그런 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수평계가 어디 있어요? 없죠. 스마트폰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레시피입니다. 유튜브. 네, 이거는 동영상인데요. 뭐 유튜브가 뭐 다들 게임만 보고 하는 그런 채널이다 보니까 그냥 쓸데없고 뭐 가끔씩 뉴스 두고 뭐 음악 듣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케빈 알로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튜브 컬처라고 하는 진짜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외계인에게 지구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면 구글 검색을 알려주겠다.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면 유튜브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정말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지식, 지혜, 엉뚱함, 희노애락, 정말 인간의 모든 것들이 이 유튜브 안에 다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지식적인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com/하고 러닝 들어가시면요. 구글 코리아 직원들이 직접 뽑은 정말 좋은 학습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어렵게 돌아보시지 마시고요. 경제, 수학, 운동, 요가 등등 별로 공부, 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유튜브를 유튜브라고 불렀지만 저는 유튜브를 유선생이라고 불러요. 정말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골프도 배우고, 뭐 유도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뭐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유튜브에 진짜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유튜브만 보시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선생님들한테 꼭 유튜브 채널 하나씩 만들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유튜브 채널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을 통하고 만나고 또 제 많은 행적들, 제 기록들, 제 추억들을 올려놓고 되게 소중한 존재로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채널을 꼭 하나씩 만드시고요. 그 채널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건 제가 드리는 꿀팁인데요. 가족분들이랑 아마 여행 많이 다니실 거예요. 여행 다니실 때 영상을 많이 찍으시고요. 그 영상을 유튜브에다가 올리시면은 물론 개인정보, 개인 얼굴이 나오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올릴 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완전 공개, 반대는 비공개, 그 중간에 일부 공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일부 공개는 올라는 갑니다만 다른 분들은 절대 검색해서 볼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의 링크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공유하게 되면은 손자 손녀의 모습을 할아버지 할머니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그 영상은 다른 사람에게는 노출이 안 되니까 아주 안전하게 나름대로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유튜브는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네. 무려 13시간의 영상이 통째로까지 올라가니까 마음 놓고 아직은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덟 번째 레시피입니다. 요거는 글과 관련된 건데요. 아마 선생님들 글 쓰시거나 논문 쓰시거나 책 쓰시거나 그런 기회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아래 한글 워드 파일 통해 가지고 글 쓰고 그걸로 주고받고 작업을 많이 하셨지만 일을 하는 이제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글을 구글 독스로 쓰고 있습니다. 구글 독스는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파일이고요.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은 그 링크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도구를 가리지 않고 접속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뭐 PC, 태블릿, 제 PC, 남의 PC 어디서든지 간에 링크만 있으면 접속이 가능해요. 얼마나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손쉽게 많은 글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구글 독스는 하나의 파일에 최고 100명까지 접속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100개의 커서가 100개의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 분량이 차는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 서로 지적하고 의견 주고 서로 체크해 주면서 이 댓글을 통해 가지고 글이 점점 더 완성이 되는데, 이 댓글이 실시간이기 때문에 파일을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글이 완성이 됩니다. 혹시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글을 썼는데 누군가가 제 글을 지웠어요. 그렇죠. 여러 명이 작업하다 보면 분명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구글 독스는 그러한 상황들을 미리 고려해가지고 히스토리, 영어로는 히스토리고요. 우리말로는 버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 기능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든지 과거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글을 쓰시는 겁니다. 구글 도크를 독스를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너무 글을 쓰기 쉬워져서 저희 초등학교 2학년 아들도 작가가 됐습니다. 네. 스페이스 닌자라고 하는 책의 작가가 됐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Publish on Demand. 옛날에는 책을 내려면은 출판사랑 딜을 해가지고 1000부씩 인쇄해서 뭐 정말 복잡하게 작업을 했었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 작업을 안 합니다. 책을 거의 대부분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책을 PDF로 갖고 있고요. 책을 주문이 뭐 10권이 들어오면 얼른 10권을 인쇄해서 그거를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이 바로 POD 서비스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하나는 교보문고에서 운영하는 퍼플, 퍼블리쉬 피플의 약자인 것 같은데 퍼플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가장 크고요. 결정적으로 네이버에서 그 책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저희 아이가 쓴 책도 검색이 돼서 상당히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경험이 있죠. 두 번째로 큰 회사가 북쿠크입니다. 여기는 퍼플보다는 조금 더 젊은 감성,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만, 아쉽게 네이버는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면은 아마 퍼플 쪽이 좋으실 거고요. 편하게 작업을 원하시면은 북쿠크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북쿠크는 다 안 좋냐? 그런 건 아니고, 얘네들도 예스24랑 알라딘에서 검색이 됩니다. 거기서 구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라딘 예스24에서 또 잘 활용하시면은 홍보에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내시면은 인세도 많이 버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책에 문제가 있을 때, 오타가 있을 때 그날 바로 수정해서 PDF 업로드 하시면 그날 바로 수정판, 개정판, 2판, 3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러한 실시간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들 중에 책 쓰시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9번째 레시피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전공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 같은데, 구글 아트앤컬처입니다. 구글러 아밋 수드라고 한 사람이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꿈꾸었던 거는, 이분이 이제 인도 출신이신데 아마 인도 분들이 좀 그런 상황이 많았었나 봐요. 미술관, 박물관 가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다. 그래서 온라인상에다가 미술관을 모아놓은 미술관, 미술관의 미술관, 박물관의 박물관을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미술관, 박물관 초반에는 뭐라고 할까요? 거부감이 있었겠죠. 자신들의 작품들을 온라인에 올려버리면 아무도 안 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난 직접 봐야겠다라면서 더 많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11년에 시작을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40여 개, 151개 박물관이 조인을 했고요. 지금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무려 150여 개국에 1800개 박물관, 미술관의 작품이 기가픽셀 카메라로 찍혀서 올라가 있어요. 기가픽셀 카메라는 어마어마한 해상도의 카메라입니다. 일반 카메라의 1000배 해상도예요. 거의 현미경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자세합니다. 우피치 미술관,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다들 잘 아시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1400년도 후반에 그려진 그런 그림인데
저희 자세히 볼 기회 사실 없습니다. 근데 구글 아트앤컬처 들어가시면은 인터넷만 좋으시면은 주민에서 들어가시면은 보티첼리의 이 붓터치 하나하나까지 네. 하나하나까지 다 보실 수 있어요. 500년, 600년을 넘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미술 작품을 정말 제대로 감상하실 수가 있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색깔의 비밀, 그다음에 어디 물감이 떨어져 있는 데는 없는지, 숨어 있는 메시지는 없는지. 그리고 나서 노란색 패그맨을 클릭을 하면은 구글 스트리트 뷰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관람객이 하나도 없는 시간에 스캔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게 박물관 안을 구경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 앞에 보시니까 보티첼리의 봄이라는 그림 보이시죠? 네네, 저거. 저 그림도 사실 대단하죠. 보티첼리가 저 아래 화단에 꽃을 그렸는데 아마 300여 개인가의 꽃을 그렸는데 그게 실제 투스카니 지방에 있었던 존재했던 식물과 꽃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거는 그림이라고 안 하고 식물 도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좋은 작품을 자세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좀 흥미로운 겁니다만 구글이 인공지능을 아트앤컬처에 도입을 해서요. 여러분의 얼굴을 전 세계에서 수집된 초상화 중에서 가장 비슷한 초상화랑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구글 아트앤컬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셔야 가능하세요. 셀카를 찍으시고요. AI가 제 얼굴을 분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미술관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어느 미술관에 어느 그림인지도 나와요. 그걸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보실 수 있는 Truth of Moment의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트 셀피 기능이고요. 좀 엉뚱합니다만 아트 필터 기능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스노우라든지 카카오 치즈 여러 가지 재밌는 사진들 요즘 SNS에 많이 올리시는데 여러 가지 유명한 화풍으로 제 얼굴을 꾸밀 수 있는 증강현실 카메라입니다. 요것도 재밌게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림들을 잘 분석을 해보니까 이 색깔을 쫙 빼버리면은 테두리만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테두리만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면은 저희는 그 테두리 안에 색을 예쁘게 채워 넣을 수 있는 저희 어린 시절에 많이 했던 컬러링 북 기능이 아트앤컬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집트 벽화를 최첨단 2021년 유행하는 패션 색깔로 변하게 넣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 재밌는 체험들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VR과 AR 기능이 들어갔는데 VR보다는 지금 AR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포켓 갤러리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주머니 안에다가 미술관을 넣어서 갖고 다니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 스마트폰에다가 구글 아트앤컬처를 넣으시고 이 바닥을 스캔을 하시면은 바닥 위에 이런 식으로 미술관이 뜹니다. 그 미술관을 쭉 늘리시고 미술관 안으로 쑥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제가 있는 이 회사의 공간이 놀랍게도 제 눈앞에서 미술관으로 바뀝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이 움직임, 가속도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걸어가고 얼굴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실제로 미술관도 똑같이 이동을 합니다. 미술관 안 가본 어린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림에 다가가셔가지고 그림을 한번 크게 한번 보시다가 뒤로 빠지면 그림이 작아졌다가 또 클릭하시면은 그림에 대한 설명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요 증강현실 포켓 갤러리 한번 꼭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열심히 구글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사이 아크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버상에다가 노아의 방주, 아크를 올려놓는 건데, 인류에게 되게 중요한 건축물들, 그러한 것들을 이 레이저 스캐너로 360도로, 3D로 그대로 스캔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갔다 온 것보다 더 자세하게 도면을 통해 가지고 체험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기 전에 내지는 또 다녀오신 다음에 이렇게 이런 공간들을 한 번씩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체험들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글의 아트앤컬처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능합니다. 네, 열 번째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유튜브 채널 말씀드렸었는데, 이 유튜브 영상 관련된 좀 실무적인 레시피들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예전에 제가 촬영했던 초창기의 제 강의 영상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이제 3주차 치주 치료 후 치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겠고요. 원래 2주 동안 나가야 될 진도인데 1시간 안에. 네. 보시면은 제 얼굴 잘 안 보이죠? 네, 옛날 안 좋은 카메라 사용했고요. 마이크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어폰에 달려있는 마이크 쓰다 보니까 막 바람 소리도 많이 들리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투자를 조금 해가지고 뒤에 화이트보드도 사고 스튜디오도 나름대로 좀 꾸며보고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돈을 좀 많이 들여서 해외에서 연자를 좀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교수님께서 일이 있으셔가지고 해외 연자분을 모셨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가워요. 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네. 어머니가 한국 분이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제가 유튜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오른쪽에 선택, 추천 영상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올린 영상들보다 좀 좋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이 약간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관심 있는 영상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냥 달랑 제 영상만 올리기보다는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그 관련 영상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촬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도구들은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스마트폰 그냥 추천드려요. 스마트폰이 저희 손에 가장 있고요. 그리고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편합니다. 대신에 거치대는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거치대 중에 고릴라 포드라고 있는데 이런 거 검색하시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뭐 1,500원짜리도 있는데 저런 거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 꽂으시면은 그날 바로 그냥 촬영 가능하신 거예요. 물론 이러한 웹캠 좋은 카메라 캠코더 뭐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써보니까요. 일단은 번거롭습니다. 충전 따로 해야 되고요. 케이블 따로 있고요. 메모리 카드 빼가지고 옮겨야 되고 지워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좀 사람은 뭔가 귀찮아지면 잘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캠코더보다는 스마트폰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요즘 이제 온라인상에서 워낙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차 집에서 스튜디오를 거의 꾸며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3종 세트인 조명, 카메라, 마이크,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전엔 제가 조명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계속 영상을 찍고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잘 찍어가지고 보내드렸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무슨 말이냐? 제가 막 정성껏 화장하고 왁스 바르고 조명했는데 제 얼굴은 콩알만큼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요한 슬라이드의 글씨 큰 거, 폰트 큰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조명을 써가지고 제 얼굴을 잘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강의 슬라이드를 더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즘은 사실은 조명을 좀 등한시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오히려 더 중요해진 게 마이크입니다. 자, 요즘 젊은이들 지하철에서 너나 할 거 없이 귀에 무선 마이크, 무선 이어폰 꽂고 다니는 거 많이 보셨었죠. 네. 뭐 에어팟, 뭐 무슨 팟,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의 귀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건 영화를 보건 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들어오는 건 소리입니다. 따라서 몸으로 체감해야 되는 그 소리가 좋은 소리가 되려면은 마이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거쳤던 마이크들인데요. 네, 이게 또
유튜브 리뷰 보고 산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직접 제가 해봐야 또 저만의 또 취향이 있어서 그런지 결과적으로는 여러 마이크를 거친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목소리는 로드라고 하는 회사의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조명들이 있습니다만 뭐 특정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조명 종류별로 다 있는데요. 저는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조명이 세면은 눈이 부셔서 작업을 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이 너무 센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자연광 내지는 좀 멀찌감치해서 밝게 해주시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정 아니면은 그냥 좋은 마이크를 이용해서 좋은 사운드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캠코더 같은 경우에 라이브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캠코더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요,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이 디카를 송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장비를 이용하시면은 집에 혹시라도 DSLR 좀 좋은 카메라가 놀고 있다면은 이거를 라이브 영상 장비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고퀄러티의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상을 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요즘 웹캠도 진짜 좋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건 로지텍이라고 하는 회사 건데요. 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HD급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 쓰시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문제 없이 어떤 영상이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그런 거 투자하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 내지는 PC를 쓰고 있는데 PC에 웹캠이 안 달려 있다. 그렇다고 웹캠을 사기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계속 어플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또 검색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드로이드 캠이라든지 이리온 뭐 이런 앱들을 사용을 하시면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스마트폰이 마치 웹캠처럼 PC에 잡히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다양한 각도로 촬영도 가능하실 거고 뭐 실시간 중계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가능할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만들어 가지고 그냥 올리셔도 되는데 조금 욕심을 내신다면 편집까지 하시면 더 좋겠죠.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iMovie라고 하는 무료 편집 도구가 있고요. 좀 비싸긴 합니다만 파이널 컷 프로라든지 어도비 프리미어 같은 거 쓰시면은 정말 좋은 영상들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태블릿 스마트폰 어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비타라고 하는 앱을 저는 지금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강의 영상을 촬영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이 자막을 달아줬을 때 정말 좋아합니다. 강의 영상을 올리면은 저희 학생들 100% 2배속으로 듣거든요. 따라따라따라따라 듣다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막을 넣어주면은 정말 너무 친절하고 감사했다 그런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넣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걸 제가 다 받아 적으면은 너무 오래 걸리죠. 비타는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안타깝게도 아직은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비타에서만 가능한데요. 그 안드로이드 폰 비타 앱에서 영상을 불러 넣으시고 자막을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쏙 들어갑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오타가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 정도만 고치시면은 자막 끝입니다. 여러분을 아주 편리하게 일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죠. 좀 더 완벽한 도구를 원한다 그러시면은 캠타지아라고 하는 유료의 어플이 있는데 요거는 좀 전문가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아주 강력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요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정 이도저도 어렵다 하시면은 파워포인트에도 화면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은 음성과 선생님들의 얼굴을 넣어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뭐 그 외에 좀 더 재미있고 아주 예능스러운 자막을 넣고 싶으시면은 밴믹스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PC에서 하실 수 있는 건데 영상에 자동으로 자막을 넣어주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영상을 보면서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글을 보면서 편집을 하는 겁니다. 글을 보면서 편집을 하면 영상이 자동으로 잘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뭐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으면은 가나다를 지워버리면 영상도 가나다가 같이 지워지는 네,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없는 그런 구간들을 자동으로 지워버리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주 빠른 정말 이 호흡이 정말 빠른 그런 영상 만들 때 정말 편하고요. 자막이 자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간 그 자막을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은 영어로 번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넣었을 때, 올렸을 때 해외로 송출하는 거 너무너무나 쉬워진 거죠. 뭐 오늘 정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들 이제 좀 너무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이제 호흡을 좀 가다듬고 정말 중요한 도구들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해요. 자, 11번째 레시피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게임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영상을 보는 리액션 영상을 또 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영상들을 생중계 받는 건데요. 이게 TV 생중계랑은 좀 다릅니다. TV 생중계는 그냥 각자의 TV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재미가 조금 덜하죠. 근데 이러한 라이브 스트리밍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채팅이 올라가는데요. 채팅을 통해서 더 웃긴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돈을 줌으로써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와의 어떤 상호 교감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젊은 친구들은 이 라이브 스트리밍의 세계에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한 세대를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에 그거를 도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서저리를 좀 제공을 해줬습니다. 특히 본과 학생들, 본과 이제 2학년, 이제 막 임상에 대해서 기초 과목 끝나고 임상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 그 친구들한테 뭐 졸업하고 면허 따고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라이브 서저리를 한번 체험시켜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고 또 감동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건 수술방에 있고 교실에는 제가 안 들어가죠. 교실에서 친구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어플에 로그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댓글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각자 댓글을 올립니다. 저는 수술방에서 뭘 하느냐? 지금 이제 곧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약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뭐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진료 중에 저는 별다른 장비 없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어플만 있으면 돼요. 해상도가 좀 떨어진다 싶으시면은 조명만 좀 더 확보를 해주시면은 나쁘지 않은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메디얼 쪽이 완전히 풀 프로그램 같이 들어가네요. 앞에 보시면은 3mm. 네, 어떠신가요? 해상도가 아주 좋진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딜레이가 없어요. 제가 3, 4년 전까지만 해도 딜레이가 한 15초 이상이 있다 보니까 가는데 15초, 오는데 15초, 무슨 대화가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은 2, 3초입니다. 2, 3초. 2, 3초 정도면은 이야기하고 소통이 가능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백종원 씨의 백주부님의 그 마리텔처럼 아이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방금 하신 그건 뭔가요? 이거는 왜 이런 건가요? 질문하는데 약간 놀라운 체험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되게 감동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저 댓글을 보고 저 역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죠. 그러면은 마치 라디오에 사연 읽혀진 것처럼 애들이 막 감동해하는 그런 순간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한 학생한테 500원을 받았는데 이 500원을 어떻게 쓰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아직 그냥
버려두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만드신다면은 누구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당장 스마트폰으로는 못 하시고요. PC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하시려면은 모바일의 경우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조건을 꼭 지키셔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지키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데 나는 이게 조금 떨린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지 마시고요. 영상을 미리 찍어 주십시오. 하지만 이거를 생방송처럼 트는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송국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방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녹화 방송인데 그거를 반생방송처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도 영상을 미리 촬영을 해 놓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녹화된 영상을 생으로 올리면서 저는 라이브 챗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영상은 뭐 며칠 내지는 몇 년 전에 촬영해온 영상이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위에는 오래된 영상, 죽어있는 영상이 올라오는 거고요. 이 영상이 공개되는 그 순간에는 오른쪽 아래에 라이브 챗, 왼쪽에 있는 저 댓글이랑은 다릅니다. 실시간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댓글은 실시간으로 막 주고받는 거에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라이브 챗은 요 실시간으로 그 영상의 그 순간에 맞게 글들이 올라오는데 라이브로 이야기하는데 텍스트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도 편하고 그 다음에 버벅거림도 없고 왜냐하면 라이브로 영상 하면서 댓글로 실시간으로 피드백 주고받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떨리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스트리밍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올 가을 내지는 겨울에 뭐 추계, 뭐 여러 가지 내년 춘계, 뭐 여러 가지 학회들이 열리고 일들이 있을 건데요. 계속 온라인으로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스트림야드라고 하는 도구 꼭 네, 추천을 드립니다. 뭐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줌을 통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생중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 기능은 줌에도 있습니다. 줌에서도 회의하는 거를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스트림야드의 장점은 그 소스가 나가는 아웃풋이 하나가 아니라 최고 9개.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그룹, 페이스북 개인 등등으로 9개의 채널까지 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다 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채널마다 댓글이 올라오겠죠. 뭐 너무 재밌습니다. 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질문을 보고 저희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하고 클릭을 하면은 제 화면에서 송출되는 화면에서 저런 자막이 예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연자 중에 한 명이 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연자의 한 명의 강의 슬라이드를 키워 놓으면 바로 강의로 이어지고.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마치 KBS 방송국을 제가 운영하는 것처럼 화면 키우고 줄이고 연자 얼굴 넣고 순서 바꾸고 정말 다양한 카메라 조작을 저 스트림야드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어플이 아니라 그냥 웹 브라우저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볍게 너무나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도구를 정말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사실은 저게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6명 내지는 최고 9명까지 카메라를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9명을 다 모을 게 아니라 각각의 스마트폰 9개를 스트림야드에 연결을 해 놓으면은 마치 축구 경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중계하듯이 다양한 영상을 송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축구 경기를 촬영은 못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대신에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실습 강의에서 그걸 쓰게 된 겁니다. 보시면은 봉합 실습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학교에 못 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나나랑 실습 도구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제가 봉지에 담아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학생들은 집에서 저와 함께 접속을 합니다. 다양한 각도로 실습을 보여주는 게 실습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1번 제 아이폰, 2번 제 아이패드, 3번은 저희 선생님의 스마트폰으로 저의 전체 모습을, 그리고 4번은 노트북의 웹캠으로, 이렇게 해서 4개의 카메라가 출동을 해서 다양한 각도로 영상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실크가 옆에서 보았을 때 팔자처럼 만들어집니다. 지금 제 1번 카메라 보시면 잘 보이실 건데요. 보시면은 해상도가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카메라 전환이 손쉽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학생들한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돈이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런 도구들을 끼워 맞춰서 썼다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구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구글러라고 하죠. 구글러. 구글에 일하는 사람은 구글러라고 하는데요. 혹시 구슬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네,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구슬러. 자, 이 구슬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름은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만 사실은 순우리말입니다. 순우리말로 구슬러는 뭐냐면요, 속담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즉, 구슬을 전문적으로 꿰는 사람을 구슬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구글 검색, 지메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구글 아트앤컬처, 뭐 정말 좋은 도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세상에 정말 밟힙니다. 너무 좋은 도구들이 많아서 저도 역시 매일매일 봐도 새로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 좋은 도구들을 흩어놓으면 의미가 없고요. 이거를 내가 하는 일에 잘 꿰면은 그제서야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업은, 저의 사명은 구글이 만들어 놓는, 그리고 많은 디지털 도구들이 등장하면은 그거를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끼워 맞출 것인가, 접목시킬 것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도구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잘 깨어지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업무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스마트하게 그리고 혁신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문샷 띵킹을 통해 가지고 멋진 도전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이 되게 많았고요. 특히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이라면은 데이터 스튜디오 한번 꼭 써보시면 좋겠어요. 구글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의 그 활용 노하우들을 이 데이터 스튜디오로 표현을 했는데요. 뭐 인포그래픽들 진짜 예쁘고, 그 다음에 특히 인터랙티브합니다. 그래프에다가 커서 갖다 대면은 그 숫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것들. 뭐 일반적인 기술로는 저희가 직접 하긴 좀 어렵죠. 근데 전문가 수준의, 그리고 템플릿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꼭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요. 구글 얼스, 이거는 구글 맵스랑 좀 다른데 구글 어스랑 맵스랑 이제 결국은 다 합쳐질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현재로서는 약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글 어스 뭐냐면 비행기를 직접 띄운 거예요. 인공위성이랑은 다릅니다. 인공위성은 위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우리 머리 정수리만 보이는데요. 비행기는 45도 각도로 찍어가지고 그 수백만 장의 사진을 실제 3D 구도에다가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구글 어스에서 파리 에펠탑을 정말 드론을 띄워서 날리는 듯한 느낌으로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에서 내려보던 지도랑 전혀 다른 느낌이 들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런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런던 아이가 나오죠. 역시 런던 아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사방으로 쭉 둘러보고 키웠다가 작게 보고 다 가능합니다. 이러한 여행 가기 전에 내지는 그 나라의 특성과 문화를 공부하기 전에 이러한 구글 어스를 통해 한 번씩 보시고 나면은 좀 새로운 관점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좀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구글 어스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글 얼스에서 볼 수 있는 저 이미지들을 사실은 언론사들이 되게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뭐 어디 어디 산에서 화산이 터졌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올 때 그러한 배경을 지금 막 비행기를 띄울 수는 없으니까요. 구글 얼스를 저렇게 돌리는 거를 캡처하거나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방송국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구글이 보니까 아 이거를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주면 사람들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얼스 스튜디오란 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도구들은 다 공짜예요. 네, 무료입니다. 구글 얼스 스튜디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영상들을 구글 얼스 안에서 되게 손쉽게 지점 포인트와 카메라 각도를 만들어주면은 촬영할 수 있도록 만든 편집 도구입니다. 역시 무료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글 얼스 스튜디오입니다. 이외에도 구글이 만든 도구들이 뭐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00여 정도 생각이 나는데 그 많은 도구들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한번 잘 용도 변경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은 저희 이메일 아니면 페이스타임,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채널 JC 파크랜드 통해 가지고 더 얻어 가시면은 큰 영광이겠습니다. 오늘 거의 2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멋진 문샷 띵킹이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